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오늘 이제 계속 나오는 화두 중에 하나가 이런 뭐 인공지능이 이제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그런 오픈 플랫폼이나 생태계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럼 대학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의도적으로 좀 대학에 계신 교수님 두 분과 대학 밖에 계신 밖에서 이제 시도들을 다양하게 하고 계신 분 두 분을 이제 모셨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의 역할 측면에 있어서 아까 뭐 태용 씨는 그 대학에 이제 약간 유죄 선고도 내리시고 오해영 교수님 또 고민 말씀 많이 하시고, 장영재 교수님은 이제 대학과 바깥의 그런 소통에 대해 또 고민을 많이 하시고, 정 교수님도 이제 바깥에서 그런 다양한 마치 학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대안적인 조직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대학이 그러면 이런 환경에서 대학이 그럼 쓸모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역할을 그 안에서 또 찾아서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할 것인지 편하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대학을 없애야 되겠다. 굉장히 파격적인 선언인데요. 저는 사실 이 교육이라는 인스티튜션이 초중고 포함해서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이 엄태웅님이 말씀하신 그런 마이크로 러닝이라든지 그러니까 그게 작아야 되는 이유가 뭐 꼭 작아야 된다라기보다는 호기심을 충족하는 게 사실은 교육이어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호기심에서 출발하지는 않는구나라는 게 사실은 제가 느끼는 큰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굉장히 중요한데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거를 좀 자르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장영재 교수님 말씀하신 사실은 동기부여가 어떻게 보면 다시 이제 호기심을 좀 끌어내보자라는 얘기도 되는 것 같고요. 네, 저는 대학을 없애지 않은 아니지만 많이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이 호기심 드리븐 러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몇 년간 경희사이버대학교에서 미래고등교육연구소장을 하면서 고등교육의 미래와 관련된 백서를 한 3년 냈었거든요. 그때 하면서 내린 나름의 어떤 결론 좀 말씀을 몇 가지만 좀 드리면, 첫째, 연구와 교육은 완전히 다른 가치입니다. 두 개가 사실은 겹치는 부분이 조금 있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가치로서, 교육은 들어오는 인텐션부터 시작을 해서 나의 라이프타임 밸류를 올리기 위한 어떤 그런 거를 위해서 들어오고, 리서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리서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동적인 힘이 있죠. 그거로 나눠져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인스티튜션에서 동시에 딜리버리 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모순이 많아요. 특히 대학원은 좀 난데 학부로 가게 되면 이 모순이 엄청나게 심해지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 그리고 실제로 왜 우리가 고등교육을 받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성찰이 없다면 지금 말씀드린 그 첫 번째 교육, 그 라이프타임 밸류, 이제 4년간의 인터벤션을 했는데 그 인터벤션을 통해서 지불한 비용과 시간이 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오는 순간 전부 붕괴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시리어스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바깥에서 지금 그 말씀드린 모두 연구소 같은 활동이나 오픈 소스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사실은 초창기에 인터넷 비즈니스가 시작이 됐을 때, 인터넷 미디어가 등장했을 때 기존 미디어하고의 어떤 역할 분담에 대한 했을 때의 그 논쟁과 되게 유사한 측면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인터넷 미디어 같은 경우에 허들을 낮추고 모두가 미디어다.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였거든요. 모두가 미디어가 돼서 누구나 미디어로서의 역할을 하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미디어는 사실상 그 역할을 다 했으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 경쟁에서 더더군다나 비용 구조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 죽을 거야.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를 초창기에 처음 인터넷 미디어가 들어왔을 때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정리가 되냐 하면, 기본적으로 전통 미디어가 가지고 있었던 파워는 많이 감소했죠.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실시간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벼운 어플리케이션이나 뭐 가벼운 그 이야기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있었던 미디어보다 인터넷 미디어의 특징이 훨씬 강력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쪽으로 대부분 이전이 됐고요. 그에 비해서 현재까지도 남아 있는 것은 팩트 체크라든지 혹은 굉장히 닫혀 있는 정보 소스로에 대한 접근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탐사 보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이제 전통 미디어들이 역할을 해내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전에 전체의 비중을 100으로 봤다면 여기에 비중이 한 2, 30 정도로 많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그 교육도 이 비슷한 맥락의 길로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 같은 코어 학문을 어떤 디벨롭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 부분들은 여전히 대학에서 아마 계속할 것이고 그와 관련된 헤게모니아 이니셔티브를 쥐고 갈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라이트하게 가볍게 많은 것들을 알리고 실험해보고 그 다음에 가치를 증명하고 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대학의 울타리를 벗어나서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많이 이양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지금 대안을 하고 나오는 것들의 반대 입장에 지금 대학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반대로 그들만의 어떤 장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경쟁자가 인터넷이라고 한다면 과연 온라인 교육이 최선인가라고 하면 또 오프라인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을 테고, 또 한편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탈중앙화된 교육 컨텐츠들이 있다면 반대로 또 중앙화된 컨텐츠가 주는 또 교훈이 있을 테고 뭐 이렇겠죠. 일단 먼저 오프라인 교육으로서의 대학의 장점을 얘기를 해보자면 모였기 때문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모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같이 교실 안에서 경쟁하고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와 만나서 팀워크를 해보고 그래서 시너지를 만들어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절대로 인터넷 콜라보레이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근데 과연 지금 대학이 사람들을 교실에 모아 놓았을 때 그들에게 팀워크의 승리의 경험을 주느냐라고 하면은 아니죠. 팀워크는 고통스럽잖아요.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하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저도 사실 누군가와 콜라보레이션 하라고 하면 굉장히 좀 답답하거든요. 뭐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되고 뭐 연구비는 어떻게 하고 역할은 어떻게 정하고 나중에 컨트리뷰션 어떻게 정하고. 근데 그런 것들의 두려움이 있는 것은 제가 그런 경험이 많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대학 때부터 사람이 많으면 만나서 할 수 있는 게 더 많다라는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린 게 탈중앙화, 중앙화라고 했잖아요. 탈중앙화만 되면은 사실 사람들의 커먼 센스가 너무 달라서 대화가 안 되겠죠. 근데 중앙화가 되면은 어느 정도의 통로가 있을 거예요. 지금 AI가 발전하는데도 걸림돌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AI에 대한 소양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현업에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에 대한 이해. 근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기본 소양이 높아지고 데이터에 대한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대화가 수월하겠죠. 그러니까 대학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 커먼 그라운드로서 모든 이들의 어떤 스탠다드, 어떤 광장을 넓히는 그런 역할에서는 확실히 대학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과 함께 마찬가지로 이런 대안교육 같은 것도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처음부터 굉장히 센 질문인데요. 네, 이게 저희가 어떻게 대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의 내리는 것과 정의 내린 것을 우리가 잘하고 있느냐, 그거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아마 그 질문의 요지는 대학이란 무엇일까, 현대사회에서 대학이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하나의 질문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대학과 연구소는 굉장히 좀 대학과 연구는 다르다라는 건 동의는 하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연구보다는 이제 대학 쪽을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방금 제가 방금은 아니고 제가 발표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즘 저희 박사과정 학생들이랑 다시 확률 통계 다시 공부하고 있다고요. 이게요. 저희들은 이러한 물론 저희들도 지금 산업계 일을 하면서 다양한 딜리버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활동들을 하지만 결국은 확실은 이게 커가는 데에서의 기반이 진짜 중요하다. 기본이요. 그걸 다시 또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만큼요. 자, 그런데 그걸 다 안 배웠냐? 다 대학교 1, 2학년 때 다 배웠습니다. 저도요. 심지어 저는 대학원 때 조교까지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다시 또 책을 펴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즘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다시 대학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히려 다양한 경험을 하다 보니 이 학생들이
여러 가지 지금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정보 미디어가 발달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을 빨리 습득할 수 있지만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그게 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너무 뼈저리게 느끼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이것을 같이 공부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게요. 아무래도 이 공부, 특히 뭐 공학 쪽, 저는 공대에 있기 때문에 자연과학 쪽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공학 쪽도 다 이 공통 분야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기계공학을 하든 전자공학을 하든 AI를 하든. 근데 그 공통 분야가 서로가 이 공통 분야를 모아가지고 그런데 그 분야가 공통의 기반이 되면 될수록 동기부여는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확률 통계하면서 산업에 어떻게 적용될까 이거 생각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거는요. 진짜. 네. 그런데 저희들도 산전수전 겪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아까 저기 페이머스 샤펄 이야기, 네, 컨스트럭티비즘, 그분이 굉장히 센 분입니다. 그분 이야기가요. 지식은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컨스트럭트 된다. 자,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냐? 기초가 있어야지 이젠 그 기초부터 컨스트럭트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런 맥락이 없이 그냥 서로 컨스트럭트 된다. 이거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저는 그쪽을 조금 더 이해가 좀 맞지 않나. 제 경험으로는요. 교육학자는 아니지만요. 즉 어느 일정 부분은 그 이유를 모르고 그리고 어떤 정도 어떤 부분에서는 기초는 일단은 조금은 맹목적으로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 공통 분모가 있고 그걸로 어느 정도 트레이닝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 계속. 네. 그런데 그거를 최대한 그런데 학생들이 이제 배울 때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그 버퍼 역할을 하는 거죠. 인더스트리의 니즈와 그다음에 전통적인 기본 그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동기부여라는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학생들한테 맹목적으로 무조건 외우고 하라는 대로 하고 뒷문제 잘 풀고 그런데 어느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조금 더 즐겁게 해보자 이런 의미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대학의 가치는 그 파운데이션을 마련하는 그래서 대학의 가치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의견들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뭐 학부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 학교에서 이렇게 이론적인 것만 가르치나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실제 만들려면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건 안 가르치고 뭔가 계속 수학적인 것만 하고 이제 근데 나중에 이제 뭐 회사를 잠깐 다녀보고 연구를 하면서 이제 그런 좀 기본의 가치를 알게 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뭐 장 교수님이 하시는 이제 그런 시도들이 저는 되게 좋다고 보는 것이 학생들이 이제 기본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저희가 경험을 통해 알고 있지만 정작 그 상황에 딱 있는 그 19세 학생들이 그 필요성을 정말 느끼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동기부여를 통해서 혹은 실제 이제 사례를 시뮬레이션 하는 걸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느낄 수 있게 하면 그런 게 이제 기초를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좀 나름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대학의 역할도 볼 수 있고 근데 또 이제 그런 동기부여를 하는 데 있어서 대학만이 또 그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또 외부의 어떤 채널이나 이런 것들의 소통을 통해서 그런 동기부여를 하고 또 대학이 잘할 수 있는 또 바깥이 잘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서로 하면서 이제 저는 좀 더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좀 하면서 이제 그런 질문을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좀 관련된 질문인데요. 그 이제 뭐 장 교수님이 하신 수업도 아까 2년의 준비를 거쳐서 이제 한 수업을 내놓으신다 말씀을 하셨고 아까 또 이제 태웅 씨 같은 경우도 영상을 만드는데 처음에는 뭐 예를 들면 10분의 시간이 있을 때 글로 쓰는 것보다 진짜 그냥 바로 녹화하는 게 더 빠르다 하셨는데 이제 오늘 이제 보여주신 그런 정도의 영상을 위해서는 이제 10배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건 사실 이제 그만큼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뭐 제도적, 기술적, 뭐 커리큘럼적, 뭐 커뮤니티적인 어떤 지원 같은 것들이 지금에 비해 어떻게 좀 더 나아질 수 있을지 혹시 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 일단 여러 가지 뭐 레고 수업을 처음에 기획을 했을 때는요. 이게 지금 이 펀딩을 받을 수 있는 소스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2012년에 처음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실체가 없잖아요. 저는요. 실체가요. 그 실체가 없다 보니까 아무도 안 했고요. 이거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실체가 없다 보니까는 그 이게 또 뭐 국가의 연구 사업 뭐 이런 게 또 뭐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기 저 개인적으로 또 저를 또 뭐 이렇게 많은
조금 옆에서 케어를 해주시는 교수님이 개인 펀딩을 또 지원을 해주셨고요. 네. 그래서 그 뭐 작은 펀딩으로 한 200만 원 정도 펀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학교에서 펀딩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이 관련된 업체들, 소프트웨어 업체들 또 해외에서도 이렇게 펀딩을 받고 이제는 좀 규모가 커졌는데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거죠. 이게 그런 거를 펀딩을 오히려 레고를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요. 레고를 만들기 위한 펀딩을 쫓아다니는 것도 그만큼 더 힘들었습니다. 그만큼요. 네. 근데 그런 펀딩이 없는 구조에서의 새로운 것에 펀딩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요즘은 조금 나아지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런 것들이 많은 규제와 소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힘들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런 것이 유연하게 조금 더 뭔가 좀 손실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는 늘 바람이었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게 어떻게 되겠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은 있지만 정리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옆으로 넘기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 아트랩 프로젝트라는 거를 하면서 제가 팀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팀 활동을 하면서 팀이라는 게 참 유기체 같구나 이런 것을 느꼈어요. 근데 그 유기체를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사람은 입력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출력을 해야 되고 뭐 어떤 사람은 딜리버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기존에 저희가 페이퍼를 쓰는 방식은 한 사람이 모두 하는 가내수공업 같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제가 연구자라고 하면은 직접 페이퍼를 읽고 아이디어를 내고 실험을 해서 코드를 짜고 그걸 페이퍼를 쓰고 뭐 깃허브에 코드를 공개하고 홈페이지를 바꾸고 이런 거 저 혼자 다 하죠. 근데 저는 각각의 분야에서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정지훈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받아들이는 건 훨씬 잘하시지만 코딩 이런 건 좀 약하실 수도 있고, 뭐 저도 뭔가를 전달하는 건 잘하지만 파고드는 건 못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영상을 굉장히 오늘 보여드린 컨텐츠도 제가 만약에 영상을 제작했다면 저렇게 안 나올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지식 전달에 컨텐츠가 있는 사람의 것을 또 전달을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저는 그 연구 활동이 이런 식의 하나의 소규모 팀으로, 그러니까 한 명의 연구자씩이 있는 것들이 아니라 약 한 명의 입력, 출력, 전달까지 모두가 있는 소규모 팀으로 움직이는 건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회사들도 보면은 작은 프로젝트 그룹끼리 있잖아요. 팀들이 뭐 팀리드가 있고 기획자가 있고 디자이너가 있고 개발자가 있고, 이렇게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뭐 그 팀 수가 뭐 6명 이렇게 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저도 연구자가 그 연구하는 한 두 사람 정도와 함께 나머지 표현하는 사람들까지 같이 팀을 이룬다면 정말로 재미있게 유기체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거 펀드를 따로 돌아다니는 걸 엄청 많이 해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좀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교육 실험을 워낙 많이 해가지고요. 고등교육부터 해서 중고등 교육까지. 일단 두 갈래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컨텐츠, 교육 혁신을 위해서 교육에도 에포트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리소스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거를 해주기 위한 펀딩 소스가 있으면 일단 첫 번째, 이게 항상 하는 얘기죠. 이게 첫 번째 웨이고, 두 번째 웨이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고, 오늘 얘기한 것도 그거였는데, 그 비용 구조가 낮아지면 약간의 협력과 조금의 서포트를 가지고도 그게 진입이 가능해지죠. 그게 이제 아카이브라든지 뭐 깃허브라든지 이런 게 그런 역할을 해준 거죠. 소위 말하자면은 진입 장벽을 낮춰줌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해볼 수 있도록 해준 거. 그래서 N수가 늘게 만들어주는, 이게 N이 많아지면은요, 그거에 따라서 또 혁신이 일어나요. 거기에 더 좋은 도구도 나타나고 해서 이거의 힘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첫 번째고, 이제 그치만 오늘 아까 전에 질문은 위쪽 소스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은, 한마디로 교육에 대해서 그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펀드 소스는 크게 보자면은 이제 공공에서 들어오는 소스가 있겠고, 학교에서 나름 학교의 그 경쟁력을 위해서 이제 쏟아넣는 소스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라든지 사기업에서 들어오는 소스가 있고, 대체로 이제 그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사기업부터 먼저 얘기를 드리면, 사기업들은 대학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쉽게 말하자면 이름을 내거나 아니면 특정한 뭐 리서치, 그러니까 ROI를 따집니다. 쉽게 말해서 ROI를 따지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제 태웅님이 하는 아트랩도 순수하게 교육 목적으로 서포트를 하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게 어떤 미디어의 페이지 뷰가 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기업 소스들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어떤 특정한 기업들이 이런 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업한테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뭔가를 잘 찾아서 제시를 했을 때 펀딩이 됩니다. 제가 이제 가장 오랫동안 했던, 그리고 제가 융합 쪽을 제일 먼저 했는데 그 관련된 거 SK에서 펀딩을 많이 받아서 지난 한 10년 가까이 서로다한 대학의 서로다한 학과를 엮어서 하는 그걸 하면서 HCI 학교와 함께 많은 걸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했었던 그게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기업에 이제 이 얘기를 할 때 처음에 한두 번 정도는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줄 생각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컨티뉴에이션이에요. 2년, 3년, 4년, 5년 됐을 때에도 이게 어느 정도 그 트랙 레코드를 자리 잡고 가려면 지금 말한 논리를 개발하지 않으면 컨티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우리가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퍼블릭 소스인데, 퍼블릭 소스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상위재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와 관련된 그 펀드를 운용을 많이 하고, 그런데 그걸 고민하시고 그 소스를 주는 곳들이 있는데요. 액수가, 돈의 규모가 리서치하고 비교했을 때 같은 에포트가 들어갔을 때 10분의 1 정도로 생각하시면 대충 맞아요. 한마디로 이 돈 갖고 뭘 하란 말이냐 라는 수준으로 굉장히 작게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 문제는 사실은 대학 포함해 가지고 우리 교육에 있어 가지고 교육 그 자체를 바꾸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이 거기 올라가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해서 그 파이가 커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체 그 규모에서 이쪽이 좀 많아져야 이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 이제 대학에서 해주는 소스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대학이 운용되는 그 예산의 상당수가 외부 펀딩에 의존하고 있고, 사실상 고정 비용이 너무 커가지고 이런 각각의 다이렉트한 어떤 연구나 이런 그 교육이나 이런 거를 하는데 프로모션하는 예산 사이즈가 좀 작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이제 각출하게 만들기보다는 그나마 조금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조금은 이런 크리에이티브하고 새로운 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만드는 거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좀 해서 기존에 있는 그거라도 좀 비교적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냥 학과마다 이만큼씩 나눠주고 이런 거 말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네요. 이런 포럼을 할 수 있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좀 거의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돈이나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학의 중요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저도 뭐 장영재 교수님도 그렇지만 이제 테뉴어 프로세스를 지나온 아직 안 곧 다시 지나셨죠. 보면은 사실은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에 대해서 대학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사 심의를 받는 거 보면은 사실 거기에서 드러나고, 뭐 그렇다고 이제 그러면은 장영재 교수님 그렇게 실험적으로 한 거기서 2점 몇 나왔으면은 그러면 이 교수는 잘라야 되냐? 그러면 또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카이스트 나름대로 이제 저희 무슨 뭐 창의 교육 상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에듀케이션 4.0 그래가지고 뭐 플립드 클래스룸 그것도 사실은 카이스트에서 산업과학과 교수님이 이태혁 교수님이 하신 거고, 그런 노력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페이오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레고로 AI 수업하신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제 더 해야 되고, 사실은 교수들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육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꽤 있지만 사실은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좋지 않은 교수님인가? 아니, 굉장히 좋으신 훌륭한 교수님이신데 여기 엄태웅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들은 이런 걸 잘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연구를 잘하시고 어떤 분들은 사업을 잘하시고, 그런 거를 대학에서 잘 리워드를 해주고 그 중에서 교육에 대한 혁신에 대해서는 사실은 카이스트 적어도 저는 카이스트는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저희 뭐 포럼 시리즈도 그렇고 AI 플러스 X고, 또 최근에 이제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뭐 스탠포드 같은 경우에는 휴먼 센터드 AI라는 이제 이니셔티브를 시작해서 이제 AI의 그런 기술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좀
인간을 정말 둘러싸고 있는 우리가 이 기술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하고 또 이런 기술의 어떤 악영향을 얼만큼 또 우리가 이해하고 최소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그 고민들을 본격적으로 사회 곳곳에서 이제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저희가 뭐 오늘 그런 얘기도 좀 어느 정도 나왔고 또 AI의 그런 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뭐 커리큘럼이나 이런 데도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런 좀 AI 플러스 X라든가 뭐 인간 중심의 어떤 AI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교육은 저희가 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교수님 먼저 조금 하시는 거 어떠세요? 네, 사실 제 연구 분야가 그런 분야에서 그냥 시간을 벌어드리기 위해 제가 짧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그 이제 AI의 기술적 발전이 사실 많은 어떤 이네이블링 역할을 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뭐 CNN 같은 것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장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뭔가 그 성능으로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정말 혁신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은 분명히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뭐 저처럼 이제 컴퓨터랑 뭐 인간의 이런 요소들을 좀 고민하는 연구자들이 봤을 때에는 또 그만큼 위험 요소도 같이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뭐 차미영 교수님도 계시지만 그런 페이크 뉴스 같은 것도 문제가 되고 또 그런 이제 알고리즘이 뭔가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것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가, 사람이 또 컨트롤을 많이 잃어버리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요소들이 또 많이 있고 또 사람이 또 대체되었을 때 그런 사람들의 어떤 박탈감이나 뭐 재교육의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커질 텐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기술의 발전만큼은 고민을 좀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좀 더 커리큘럼 상으로 편입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뭐 오영 교수님 처음에 보여주신 것처럼 정말 이 최신의 트렌드들이 바로 그 공학에서는 지금 수업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고민들도 어떻게 보면 좀 실험적이지만 뭐 수업이 개설이 되고 뭐 세미나가 되고 또 이런 자리들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그런 논의들이 좀 더 수면 위로 올라오고 좀 더 체계화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좀 공감대가 많이 생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시간을 벌어드렸으니 저는 뭐 인간다움, 윤리, 뭐 이런 안전성 이런 것들을 스테빌리티 아니면 뭐 레귤러라이제이션 뭐 이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방향에 있으면은 거기에는 아주 뾰족한 곳이기 때문에 스테빌리티가 떨어지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레귤러라이제이션 해주는 것들이 뭐 딥러닝 이런 곳에서는 데이터의 양이라든지 다양성이라든지 노이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하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요즘에 AI 연구는 참 그렇게 다양성을 추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양성을 추구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매저에 있습니다. 매저가 뚜렷한 것만이 페이퍼가 통과를 하고,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추상적이거나 앱스트랙하거나 뭔가 숫자로 나오지 않으면은 감히 덤비기가 쉽지가 않죠.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유튜브가 왜 이렇게 왕성이 잘 되고 있는가? 근데 만약에 유튜브가 점수제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점수제여가지고 어떤 사람이 컨텐츠를 올렸을 때 벤치마크를 해서 통과하지 못하면 컨텐츠가 거절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의 이 AI 연구 사정이 딱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벤치마크를 통과 못하면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에서 떠나서 충분히 다양하게 연구를 할 수 있고 발표를 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주고 각각의 나름대로의 기준에 따라서 주목받을 수 있는 채널들을 열어놓는다면은 훨씬 더 regularized 된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 문제는 이제 기술의 어댑션 사이클, 테크놀로지 어댑션 사이클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원래 이제 그 처음에 그 기술이라는 것이 발전할 때에는 프린시플 스테이지에서 그 증명하는 데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리죠. 예를 들어 최근에 딥러닝과 관련된 기초 이론들은 80년대에 됐던 것들이 30년 가까이 쿠킹된 다음에서야 여러 가지 서포트가 받쳐주고 나서 첫 번째로 유스 케이스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그게 한 30년 걸린 거고, 그 다음 스테이지에는 여기에서 유스 케이스 첫 번째 된 것이 재현되는가, 그리고 다이버시파이를 하죠. 여기 이런 식으로도 되고 저런 식으로도 되고, 이게 이제 연구자가 늘면서 N수가 리서처가 늘어요. 그 스테이지가 한 2012년부터 한 2015년 정도까지 쭉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이버시파이가 되고 어느 정도 증명이 가능하면 여기에 그 기업이나 이제 사회에서 투자를 했을 때 나중에 밸류가 들어온다라고 계산을 하고 기업 투자가 들어오는 시기인데,
그게 2014년, 1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럼 이게 한 3, 4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어느 스테이지에 가냐면은 이제는 고객을 만나죠. 프로덕트와 서비스로 나가게 되는데 이때부터는 주인공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가 고민하는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이거를 받아들이기 쉽게 만들어주기 위한 부분들, 유저 익스피리언스, 그 다음에 작은 디자인 한두 개 이런 거, 그 다음에 얼마나 지터가 들어가느냐, 생산성, 가격, 뭐 이런 것들이 모두 관여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그 학문의 영역이 단순히 사이언스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디자인과 경영과 심지어는 사람들의 이해에 있는 것까지 다 넘어가게 됩니다. 지금 AI는 그 스테이지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 스테이지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멀티디시플리너리한 접근을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하는 사람들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국에 인터넷처럼 되는 거죠. 인터넷을 지금 열심히 인터넷 공부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인터넷은 인프라로 쓰고 있듯이 여기저기에 다 AI 기술을 쓰고 있는 거고요. AI 자체를 말로 안 하고 쓰는 상황에 들어갔을 때에는 가치를 중심으로 포메이션한 스테이지에 들어가게 되는데, 인터넷의 역사를 쭉 보셔도 거의 동일한 단계를 밟아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제가 쓰는 방법론이라서 강요하기는 좀 그렇고, 저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언제나 역사를 되게 중시해요. 그리고 히스토리에서 누가 무슨 역할을 했고 그 커뮤니티가 어떻게 발전되었으며 그들이 무슨 스테이지를 받는지 한번 쭉 보시면은요, 거의 모든 것에 거의 비슷하게 적용 가능합니다. 교육 같은 걸 할 때에도 우리가 과학 교육이나 수학, 특히 엔지니어링이나 사이언스 교육이 그런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데, 교육을 할 때 그 원리 그 자체와 수식 자체가 중요하고, 그거 만든 사람은 다 나가리예요. 그 사람들이 그때 왜 이걸 만들었으며 그 시대가 어땠고, 이런 거 역사에 나오는 과학사적인 어떤 그런 철학을 보시면, 그리고 그게 만들어져서 우리 사회를 어떻게 뒤집어 엎었나, 그리고 그게 어떻게 살아남았나와 관련된 것들이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냥 수식하고 이걸로만 트레이닝 하라고 되어 있는 이 체계 자체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AI 플러스 X 포럼을 우리가 하는 게 굉장히 타임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김주호 교수님이 앞으로 더 바빠지실 것 같고, 이 HCI 플러스 AI의 중심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가시죠. 네, 이제 제가 드리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제 오영 교수님이 사실 처음에 던져주신 화두에 대한 이제 질문을 그냥 제가 그냥 전달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다양한 교육적 측면을 오늘 살펴봤는데, 그래서 이제 뭐 기술의 어댑션 사이클도 말씀을 주셨지만, 교육 측면에서 봤을 때 인공지능의 어떤 교육적 미래는 그러면 무엇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인터넷처럼 정말 이제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혹은 무슨 뭐 덧셈 뺄셈처럼 그냥 기본으로 가는 그런 것이 돼서 정말 무슨 초등학생부터 배워나가는 그런 것이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 분야에 뭐 지금은 이제 많은 경우 이제 뭐 컴퓨터 학문이나 이런 쪽에 뭐 세부 분야나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정말 어떤 뭐 독립적인 분야가 될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인공지능 전공이라는 게 생겨서 학생들이 다른 어떤 전공 분야처럼 인공지능을 별개로 선택해서 배울지, 뭐 그런 이제 교육적 미래에 대해서 약간 뭐 예측을 해주신다면? 일단은 아까 스킵을 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정진 교수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방금요, 사실 저도 인터넷과 늘 비교를 합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서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인터넷 전문가라면 어떤 사람을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인터넷 전문가. 네, 네, 그렇죠. 네, PCP 그 다음에 뭐 인터넷에서의 통신 쪽 이쪽이 있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20년으로 다시 돌려가지고 그러면은 제프 베조스가 인터넷의 전문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 사람은 분명히 1994년도에 아마존을 창업을 했고, 그리고 20년 후에 대표적인 그 인터넷 상거래 기업을 탄생시켰고 산업을 다 바꿨죠. 네. 그것처럼 과연 우리가 이제 AI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앞으로. 그러면은 그러한 것에 앞으로 20년의 후에 AI를 본다면은 지금 우리의 자세가 무엇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포크레인 이야기를 드렸죠.
지금 어떤 기술이 탄생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기술들 자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실 거고요. 네. 그 기술들이 어느 정도 세츄레이트 되면은 결국은 사실은 승자는 이 기술 가지고 기존의 시스템을 소위 말해서 뒤집어 놓는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사실은요.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물론 요소 기술, 그다음 그 기술 자체를 배우는 그런 교육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포크레인 기사도 필요하죠. 네. 그렇지만은 그 포크레인을 통해 가지고 정말 토목 기술이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에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거는 한번 계속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라고 봅니다. 지금은요. 이미 20년 전에 제프 베조스는 이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마존을 창업을 했고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걸 돌이켜 보면은 20년 후에 우리가 지금 당연히 요소들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기업이 나올 수 있고 그러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역량, 그러한 카파를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지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AI라는 것이 어떤 지금까지 있었던 학문들을 완전 패러다임 체인지를 한다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하나의 디멘전을 넓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AI 하면 데이터를 빠뜨릴 수가 없고요. 데이터 드리븐 하면 또 확률론을 빠뜨릴 수가 없죠. 근데 기존의 학문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디터미니스틱합니다. 예를 들어서 F 이퀄 MA 이런 거 하면은 어떤 공 하나를 그려놓고 점 하나가 막 움직이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그 점 자체가 점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일 수 있고 어떤 방법이나 어떤 룰 자체가 어떤 통계적인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학문들은 모두 유효한데 기존에 있던 학문들이 모두 다 토 이그젬플에서 디터미니스틱하게 전개되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AI의 시대에서는 모두 언설튼티를 고려해서 좀 더 확률적으로 하는 좀 방법의 디멘전을 넓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공학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고요. 뭐 정치에서도 마찬가지고 교육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분야에서든 이제까지 많은 지식의 어떤 전개 과정을 보면 대부분이 도식화되고 디터미니스틱하게 풀어지고 그것이 명쾌하게 사람의 머릿속에서 이해되도록 발전되었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이제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그렇게까지 모두가 명쾌하게 도식화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들을 어떤 데이터의 흐름이든 지식으로 그거를 가게끔 하는 파이프라인이든 이런 파티클들을 다룰 수 있는 방법론들을 개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에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거 빼고 이제 사실 그 뒤에 얘기, 인공지능을 독립적인 학문으로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한 얘기만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저 문제를 사실 아직까지도 답을 못 내고 굉장히 오랜 동안 고민하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저게 왜냐하면은 인공지능 그 자체가 독립적인 엔티티로서 학문화를 했을 때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 이유는 뭐 아까 전에 뭐 처음에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브레인 사이언스라든지 또는 우리 이제 심리학이라든지 컴퓨터 사이언스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 수학 관련된 부분들 뭐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서 서로 다른 뷰들을 다 나름대로 보면서 엮을 수 있도록 해주는 교육 과정이 됐을 때 확실히 더 이 학문의 풍성함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오거나이저해서 새로운 학문화하는 것이 굉장히 학문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는 있는데요. 특히 이제 뭐 그 MIT의 테넨비안 교수나 이런 분들 특히나 이거 굉장히 코딩이나 뭐 이런 분들이 엄청나게 그 주장을 많이 하죠. 뉴로사이언스하고 컴퓨터 사이언스 특히 인공지능 관련된 학문 아예 통합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점이 있다는 거는 확실한데 또 한편에서는 어떤 생각이 좀 드냐 하면은 제가 지금 현대 고등교육의 가장 큰 폐해 중에 하나가 학과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왜 애시당초에 이렇게 그 단위 학문으로 나눠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사일로를 만드는 것을 제도화했을까? 그거에 대한 그 20세기의 분업화 문화가 그대로 이게 지금 적용된 건데요. 그거에 대한 그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본인이 학문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인텔렉추얼한 능력을 갖추고 그거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를 더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에는
이렇게 또 하나의 뭔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섬을 따로 이렇게 사일로로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럴 때의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것 같고 그래서 답을 드리기보다는 이게 사실은 저는 이거 고민을 많이 했던 분야라서 여전히 답을 못 내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장단점에 대해서 서로 굉장히 좀 치열한 고민과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고민을 그래야 나중에 연합 형태의 뭐 이 그 프로그램이 나오든 아니면은 인공지능 학과가 따로 하든 뭘 하더라도 이런 고민 하에 나온 거를 적용했을 때 이게 가치가 있지 안 그러고 그냥 했다가는 정말 너무 예를 들어서 데이터 사이언스 뜨니까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학과를 만들었는데 사실은 기존의 어플라이드 스태티스틱스의 이름을 바꾼다든지 뭐 이런 접근을 한 곳들이 전 세계적으로 너무 많거든요. 예, 그런 어프로치가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꼭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분을 웃기셨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카이스트에서는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과에서 실제로 인공지능을 강의를 하는 교수들이 장영재 교수님도 아마 이렇게 착출되실 수 있는데 모여서 우리 정말 이거 교육을 한번 잘 해보자. 인공지능이라는 게 중요해질 것 같고 이미 중요해졌고 카이스트가 적어도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 뭐 꼭 우리가 제일 잘하겠다라는 그런 리더십이라기보다는 이런 자리도 만들고 좀 더 오픈하게 해서 이제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대화를 가지고 그 학과라는 것도 저도 사실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학과라는 바운더리를 뭐 우리가 허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좀 자유롭게 생각을 하면서 좋은 교육을 해보자. 네, 그렇게 뭔가가 지금 시작되고 있어서 제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 정말 너무 많이 배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제가 귀찮게 할 수도 있어요. 조언을 좀 해주십사. 그래서 계속 이제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제 거의 마무리 멘트처럼 이렇게 돼서 예, 혹시 그럼 이제 그 청중 분들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뭐 하나 정도만 받고 뭐 답도 이렇게 답하시고 싶은 분 한두 분 정도만 답하는 걸로 해서 마지막을 좀 진행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문 있으신 분, 그러니까 질문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럼 교수의 역할은 무엇인가? 혹시 사양 산업이니 교수는 꿈꾸거나 하면 안 되는 직업인가가 질문이셨습니다. 제가 먼저 답을 해드리면 제가 딱 그 고민에 있는 시점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막 고민을 하다가 이런 걸 한 거거든요. 하지 말까라는 거는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하지 말자라는 거고요. 할까라는 건 지금 안 하면 진짜 대학 망해버려서 교수 타이틀 못 따를까 봐. 네, 지금이 그래도 호시절이다. 이런 생각에서 할까를 생각하는 거고요. 근데 저는 제가 믿는 거는 항상 부드러운 것들을 믿거든요. 부드러운 연결. 근데 점점 더 사실 박사와 박사가 아닌 사람, 석사와 석사가 아닌 사람, 교수와 교수가 아닌 사람, 이런 식의 타이틀이나 어떤 그것이 주는 계단식의 격차가 점점 더 무의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박사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에 또 어디서 초청을 받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박사님이 아니셨네요 하고서 거절당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수라는 타이틀도 마찬가지로 그것이 주는 이점이 있겠지만 점점 더 굉장히 낮은 둔덕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시는 고민만큼 아주 큰 고민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카이스트가 받아주면 갈 생각이 있다. 이게 굉장히 스페셜 케이스라는 얘기를 할 것 같아가지고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테뉴어에 있는데 때려친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는 업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업이 제일 중요하고 그 업에 대해서 자기가 본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저는 가르치는 걸 좋아하고 잘해요. 학습 속도도 빠르고. 그런데 그거를 굳이 대학에 있어서 할 필요는 없다는 확신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교수란 타이틀은 모르겠는데
뭔가를 배우고 남한테 가르치는 업을 하고 싶으실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와 그 다음에 기회는 어퍼튜니티는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왜냐하면 인간이 할 게 배울 거밖에 없어요. 사실은 대부분의 일들이 공부하고 배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될 거거든요. 그럼 가르치는 사람은 어쨌든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그 컨텐츠를 딜리버리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파실리테이션하고 드라이빙하고 이런 거 할지라도 그 역할은 영원히 존재하는 종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업은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목표로 하는 거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반대로 또 저희 대학 교수를 아까 전에 업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가르치는 거 말고 리서치에 대한 부분들이 남죠.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리서치 생산성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게 될 거예요. 특히 앞으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연구 생산성이 정말로 대학이라고 하는 것에 헤게모니가 있는가에 대해서 앞으로 아마 챌린지가 많이 나올 거고요. 그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베이식 사이언스와 같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그 효율을 체크하기 어려운 그런 종류의 것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떼가지고 운영을 해야 될 텐데, 그거 같은 경우에 국민적 합의가 전체 GDP에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들어가는 숫자가 있겠죠. 그거를 계산해 보면은 지금 현재 대학 교수에서 리서치로 지불되는 비용에 제가 봤을 때 한 20%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정도까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나머지는 사실 어플라이드 돼 있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 베이스의 리서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여전히 그 리서치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페서십이나 중요한 연구원들은 존재할 건데 그 숫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오픈이기 넓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목표로 한다면 리서치를 업으로 하는 거냐 교육을 업으로 하는 거에 따라 되게 달라요. 리서치를 업으로 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걸 견디고 거기까지 올라갈 각오가 돼 있는 사람들이 해야죠. 그리고 나는 그거에 후회가 없어야죠. 이게 직업으로서의 문제가 아니고 난 진짜 이 학문이 좋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꼭 죽을 때까지 한마디로 돈을 안 주고 아무도 뭘 주지 않더라도 그거를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 리서치를 해야 돼요. 업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대려 시장이나 이런 데에서 만들어지는 프로젝트 혹은 네트워크 이런 거를 중심으로 빌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사실 비슷한 질문을 좀 많이 받았고 저도 많이 좀 생각을 하는데요. 제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인더스트리에 있다가 학교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 사실 저는 제가 제일 학교 다닐 때 박사 과정 있을 때 존경하는 분이 그 품질공학에서의 품질의 그 패러다임을 위한 타구치라는 일본 분입니다. 이분이요. 네, 이분이 이제는 품질이라는 것에 대해서 학문화를 시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형화를 시킨 굉장히 이 학문을 만든 분이죠. 그분은요. 그런데 그분이 교수가 아니에요. 이분은요. 그냥 기업체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분은요. 자, 그러면요. 이야기를 잠시 빼서 품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자, 그러면 세상에서 데이터가 제일 없는 것이 어딘 줄 아세요? 학교입니다. 학교. 네. 즉 학교 그분은 기업에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데이터를 다룰 수 있었기 때문에 남들이 할 수 있는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분은요. 자,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정준 교수님하고 이야기하고 어느 정도 좀 연결이 되는데요. 과연 내가 진짜 내 가슴을 끓게 하고 뭔가 하고 싶은 게 뭐냐? 그게 직책은 아닐 겁니다. 그게요. 네. 직책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게 행복하진 않을 겁니다. 내가 지금 뭐 사장이 되고 싶다, 상무가 되고 싶다, 이사가 되고 싶다. 그런데 거기에 되면 또 다른 게 직책이 나오고요. 끊임없는 직책이 나올 거고요. 교수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래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겠지만요. 네, 그렇지만은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게 가장 좋은 선택인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되돌아가서 그렇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것이 그런 미래에 내가 지금 원하는 데서 이러한 교수라는 것이 내가 이루는 꿈을 위한 좋은 패스기는 하지만 지금 생각하는 교수와 앞으로 미래에 펼쳐진 교수직이 과연 내 미래를 향하는데 좋은 디렉션을 줄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네. 네, 그럼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 해서 이제 오늘 이제 프로그램은 여기서 다 마무리를 하겠고요. 일단 다시 한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연사 네 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죠. 처음에 이제 100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어느새 거의 한 4분의 1 토막이 나서 이제 그 긴 시간 동안 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저희 이제 AI 플러스 X 전체 포럼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신 저희 학부 이제 맹성현 교수님이 간단하게 폐회사 해 주시겠습니다. 듣다 보면은 이제 저도 뭐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오늘 보니까 지금 저희가 포스터를 AI 플러스 에듀케이션에서 이제 로고를 만들었거든요. 그 에듀케이션이라는 게 지금 주홍소에 대해서 굉장히 빛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AI보다는 에듀케이션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도움도 많이 될 부분도 있고 또 학교에서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도 이제 이 녹화가 돼 있으니까 저 꼭 볼 거거든요. 그래서 못 들은 거 다 들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은 워낙 그 이슈가 많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루 갖고서 AI 플러스 에듀케이션을 커버한다는 거는 정말 어불성설인 것 같고 오늘 나온 그런 얘기를 갖다 저희가 다시 한번 또 소화를 해갖고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으로 또 계속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올해 할 거는 또 AI 플러스 뭐 다른 게 나오긴 하지만 또 내년으로 넘어가면서 좀 더 상세한 그런 그 토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많은 부분이 에듀케이션이지만 저희가 이걸 한 이유는 그 AI가 지금 뭐 한마디로 광풍이 불고 있는데 그러면 AI에 대한 이제 오너십을 갖고 있는 그 전산학부에서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좀 많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AI 플러스 에듀케이션 그러면은 이제 AI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에듀케이션을 갖다가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하고 AI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또 받아들일 건 뭔가는 양쪽을 다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마무리를 하자면 그 이제 이런 이슈에 대해서 혹시 앞으로 더 고민을 해야 될 이슈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내용을 뭐 이 패널리스트 분들한테 알려줘도 좋고 또 저한테 알려줘도 좋고 해서 좀 더 이런 그 포럼이 점점 이렇게 디테일한 방향 나갈 수 있게끔 좀 인풋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훌륭하게 그 진행을 해주신 우리 저 김주호 교수님이 우리 학교의 그 우리 학부의 스타 교수님 중에 한 분인데 그래서 너무 그 준비 잘해주시고 또 오늘 사회도 너무 잘 봐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한 박수를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 포럼을 처음에 기획을 한 사람은 저 가운데 우리 오혜영 교수님인데 그 기획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 전산학부에 거기서 저희가 기획을 했고 그리고 AI의 액티비티에 거의 지금 중심에서 동분서주 하시는 이제 오혜영 교수님인데 사실 이 자리에 앉기 직전에 바로 앞에 가서 또 다른 거 하고 왔었어요 지금. 그 제가 가서 빨리 데리고 왔거든요. 오라고 그 정도로 바쁜 분인데 하여간 이렇게 다들 참여를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